안녕하세요. 써니 북타임입니다. 먼저 그동안 한강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를 4장까지 읽어드렸었는데요. 끝까지 읽어드리지 못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순수한 열정, 선명한 상처, 지울 수 없는 기억, 첫사랑입니다. 이반 뚜르게네프 지음, 현상철 옮김. 손님들은 오래전에 흩어졌다. 시계는 밤 12시 반을 알리고 이제 방 안에는 주인과 세르게이 니콜라예비치와 블라디미르 페트로비치만 남았다. 주인은 배를 울려 먹고 남은 밤참을 치우라고 지시했다. 자, 그럼 정리가 되었군. 안락의자의 깊숙이 몸을 파묻고 담배에 불을 붙이며 그는 어물거렸다. 우리 중의 누구라도 자기 첫사랑에 대해 털어놓아야 해요. 세르게이 니콜라예비치, 당신 먼저 시작하시지요. 금발에 포동포동한 얼굴을 가진 통통한 몸집의 세르게이 니콜라예비치는 먼저 주인을 한번 쳐다보고 나서 눈을 들어 천장을 응시했다. 내겐 첫사랑이 없었어요. 이윽고 그가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바로 두 번째 사랑부터 시작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지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처음 무척이나 사랑스럽던 한 아가씨를 쫓아다닌 건 18살 때였어요. 하지만 그건 내게 전혀 새로울 것 없는 그저 그녀의 비위를 맞추는 일일 뿐이었어요. 나중에 또 다른 여자들을 대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었지요. 차라리 솔직히 고백한다면 6살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 유모를 사랑했죠. 하지만 이도 아주 오래전 일이고 내 기억 속에서 우리 사이에 있었던 세세한 추억들은 사라져 버렸답니다. 설령 내가 다시 기억해낸데도 그걸 누가 관심이나 있어 하겠어요? 그럼 어쩐담? 주인이 말문을 열었다. 제 첫사랑 얘기 역시 재밌을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아내인 안나 이바노브나를 만날 때까지 전 누구와도 사랑을 나눠본 적이 없고요. 우리 둘 사이의 일은 모두 술술 진행돼 버렸죠. 아버지들끼리 우리 혼담을 성사시키자 우리는 성급히 서로에게 사랑을 느껴야 했고 우물쭈물할 것도 없이 결혼을 해버렸죠. 제 얘기는 단 두 낱말로 요약된답니다. 여러분, 고백컨대 저는 첫사랑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늙지도 그렇다고 젊지도 않은 독신자인 당신들에게 기대를 걸어보았던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페트로비치, 당신이라면 어떤 얘기로든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첫사랑이야말로 정말 평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요. 희끗희끗한 머리에 마흔은 되어 보이는 블라디미르 페트로비치는 작고 더듬거리는 어투로 대답했다. 아, 주인과 세르게이 니콜라예비치가 동시에 한마디를 터뜨렸다. 더욱 잘 됐네요. 어서 얘기해 보시죠. 좋습니다. 아닙니다. 얘기할 수 없겠어요. 제가 워낙 말주변이 없어서 꺼내보았자 밋밋하고 짤막하거나 아니면 길게 늘어져서 영 어색해져 버릴 거예요. 그래도 허락하신다면 기억나는 것 전부를 수첩에다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그걸 읽어 나가도록 하지요. 두 사람은 선뜻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지만 블라디미르 페트로비치는 자기 주장을 꺾지 않았다. 2주일 후 그들은 다시 모였고 블라디미르 페트로비치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그의 수첩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 일이 있은 1833년 여름, 그때 나는 16살이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모스크바에 살고 있었다. 부모님은 네스쿠친의 공원 맞은편의 칼루가
관문 근처의 별장을 빌렸다. 나는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서두르지도 않았으며 공부도 게을리 하고 있었다. 아무도 나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았다. 특히 마지막 프랑스 가정교사와 헤어진 후에는 내 멋대로 행동했다. 그 가정교사는 폭탄처럼 러시아에 떨어졌다는 생각에 결코 길들여질 수 없는 사람이어서 온종일 참기 힘든 얼굴 표정을 한 채 침대 위를 뒹굴곤 했다. 아버지는 냉담하면서 잔잔히 나를 대할 뿐이었고 어머니는 나 말고 자식이 더 있는 것도 아닌데 내게 거의 관심조차 기울여주지 않았다. 다른 걱정거리들이 어머니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직 젊고 퍽 매력적일 때 순전히 계산에 따라 자신보다 10살이 많은 어머니와 결혼한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항상 슬픔에 젖은 나날을 보냈다. 끊임없이 흥분하고 질투했으며 화를 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아주 두려워했던 반면 아버지는 엄격하고 냉정했으며 무관심했다. 나는 아버지보다 더 세련되게 차분하고 자신만만하며 독재적인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앞으로도 나는 그 별장에서 보낸 첫 주를 기억에서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날은 화창함의 연속이었고 우리가 도시에서 그곳으로 옮겨간 날은 5월 9일, 바로 성 니콜라이 축일이었다. 나는 별장의 정원을 거닐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네스쿠친의 공원을 산책했으며 관문 밖을 나서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무슨 책 한 권쯤을 끼고 다녔다. 예를 들면 카이다노프가 쓴 역사 교과서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펼쳐보는 일은 거의 없었고 대신 잔뜩 외워두고 있던 시들을 소리내어 읊을 때가 더 많았다. 그럴 때면 피가 내 몸속을 휘돌고 심장이 저려왔다. 참으로 달콤하면서도 우스꽝스러워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내내 무엇인가를 고대하며 두려움을 느꼈고 모든 것에 놀라움을 느끼며 마음의 준비를 하곤 했다. 그러면 환상은 일고 그 환상은 마치 새벽놀이 질 무렵 교회 종로 주위를 날아다니는 제비들이 연출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이미지들의 주위를 역시 빠르게 맴돌았다. 나는 깊이 상념에 잠기고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나 읊조린 시와 저녁의 아름다움에 실려온 눈물과 우수를 통해 젊고 활기찬 삶의 기쁨이 봄날의 풋풋한 풀포기처럼 솟아올랐다. 내겐 승마용 말이 한필 있었다. 나는 직접 말 안장을 얹고 혼자 말을 몰아 어딘가 조금 더 먼 곳으로 힘차게 달려나가곤 했다. 그럴 때면 마상 경기에 출전한 기사가 된 것 같은 상상에 빠져들었다. 귓가를 스치던 바람은 얼마나 유쾌했던가. 때론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어 활짝 열어둔 내 가슴 속으로 눈부신 햇빛과 푸른 하늘을 들이마시기도 했다. 기억해 보면 그때엔 여인의 이미지나 여인의 사랑에 대해 환영이 내 머릿속에 분명한 윤곽으로 떠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에는 새롭고 말할 수 없이 달콤하며 여성적인 어떤 것이 반쯤은 의식적이고 부끄러운 상념이 되어 숨어 있었다. 이런 예감과 기대는 내 온몸에 스며들었다. 나는 이것을 호흡했고 그것들은 내 혈관을 따라 피 한 방울 한 방울 속까지 흘러 들어갔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일어나게 될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우리 별장은 원주들이 세워져 있으면서 목조로 된 안채와 두 개의 나지막한 곁채로 이루어져 있었다. 싸구려 벽지를 만드는 공장이 왼편 곁채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여러 번 그곳을 구경하러 갔다. 야윈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가진 바싹 마른 소년 10명 정도가 네모난 인쇄기 판목을 누르고 있는 나무 지렛대 위를 쉼 없이 뛰어 오르내리며 가볍디 가벼운 몸으로 갖가지 색깔의 벽지를 찍어내고 있었다. 오른쪽 곁에는 비어 있었고 새를 놓아두었다. 별장으로 옮겨온 5월 9일로부터 3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다. 곁에 창문의 덧문들이 열리면서 두 여인의 얼굴이 나타났다. 어떤 가족이 그리로 이사를 온 것이었다. 지금도 기억이 분명한데 바로 그날 점심때 어머니는 집사에게 이웃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 누군지를 물어보았다. 처음에 어머니는 자세키나 공작 부인이라는 말을 듣고 어느 정도는 경의를 표하는 말투로 아, 공작 부인이시라고 하더니 바로 이렇게 덧붙였다. 아마 어느 가난한 공작 부인일 거야. 집 마차 세대로 이사를 오셨답니다. 집사가 공손하게 접시를 내밀며 말했다. 자기 마차는 없는 것 같고요. 가구들도 아주 초라하답니다. 그래? 어머니는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하지만 그래도 잘된 셈이야. 그때 아버지가 차갑게 어머니를 쏘아받고 어머니는 바로 입을 다물었다. 사실상 자세키나 공작 부인이 부유한 여인일 수는 없었다. 그녀가 새를 든 그 곁에는 낡고 좁고 나지막해서 웬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이사를 올 것 같지는 않은 곳이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그때 나는 아무 얘기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공작이라는 칭호도 내겐 시큰둥했다. 실러의 군도를 읽은 것이 바로 얼마 전이었기 때문이다. 내겐 매일 저녁 엽총을 들고 정원을 돌아다니며 까마귀를 감시하는 버릇이 있었다. 나는 조심성 많고 욕심도 많으며 교활한 그 새를 예전부터 미워했다. 앞으로 얘기할 바로 그날 나는 여느 때와 같이 정원으로 나섰다. 그러다 가로수 길을 아무런 수확 없이 돌아다니고 나서 나는 우연히 나지막한 담장으로 다가갔다. 담장은 곁을 지나 오른쪽으로 뻗어 우리가 머무는 곳과 그 곁에가 소유한 좁은 정원 지대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머리를 숙여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머리를 들어 담장 너머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그만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다. 이상한 광경이 내 앞에 펼쳐졌기 때문이다. 내게서 몇 발짝 떨어져 녹색 나무 딸기 덩굴로 둘러싸인 푸른 풀밭 위에 장밋빛 줄무늬 원피스를 입고 흰 두건을 머리에 쓴 날씬하고 키가 큰 아가씨가 한 명 서 있었다. 그녀의 주위에는 4명의 젊은이가 둘러서 있었다. 그 아가씨는 작은 회색 꽃으로 젊은이들의 이마를 돌아가며 톡톡 때려주고 있었다. 나는 그 꽃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어린아이들은 잘 알고 있는 꽃이었다. 그 꽃은 조그만 주머니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떤 단단한 물체를 두드리면 톡 하고 터지면서 소리를 냈다. 젊은이들은 그녀에게 기꺼이 자신들의 이마를 내밀고 있었다. 아가씨의 동작은 무엇인가 말로 하기 힘든 매력을 내뿜었다. 지시하는 듯 하면서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 같았고 조롱하는 듯 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면이 있어서 나는 놀라면서 만족스러운 느낌의 소리를 질러 버릴 뻔했다. 저 매혹적인 손가락에 이마를 톡 맞았으면 하는 바람과 그녀를 위해서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바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엽총이 손에서 미끄러져 풀밭 위에 떨어졌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녀의 날씬한 몸매와 가느다란 목선, 고운 손과 하얀 두건 밑으로 떨어지는 헝클어진 금발머리, 그리고 반쯤 감긴 채 총명한 빛을 내는 눈과 속눈썹,
그 밑의 보드라운 볼을 뚫어질 듯 바라보았다. 젊은이, 이보게 젊은이. 이때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곁에서 들려왔다. 모르는 아가씨를 그런 식으로 바라봐도 되는 건가? 나는 몸을 움찔했고 정신은 아찔해졌다. 내 옆의 담장 너머로 검고 짧은 머리의 한 사내가 비웃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아가씨도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나는 활동적이며 생기 넘치는 얼굴에 놓인 회색빛의 커다란 눈동자를 맞닥뜨렸다. 그러자 그 얼굴 전체가 갑자기 떨리면서 웃음을 띄었다. 새하얀 이가 반짝였고 눈썹은 신비롭게 살짝 치켜 올라갔다. 나는 얼굴이 달아올라 떨어진 엽총을 냉큼 땅바닥에서 집어들고 아귀는 없었지만 크게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를 뒤로 하며 내 방으로 달려들어와 침대에 몸을 던지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심장이 고동쳤다. 나는 매우 부끄러우면서도 기뻤다. 그때껏 겪어본 적 없는 흥분을 느낀 것이다.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서 나는 머리를 빗고 옷 매무새를 바로 잡은 후 차를 마시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젊은 아가씨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심장의 고동은 잦아들었지만 웬일인지 짜릿하게 조여드는 느낌이었다. 너 무슨 일이니? 불쑥 아버지가 물으셨다. 까마귀는 잡았니? 아버지에게 모두 털어놓고 싶었지만 나는 꾹 참고 가만히 미소만 지었다. 잠자리에 들면서는 정말 나도 모르게 한쪽 발을 딛고 3번 제자리에서 맴을 돌았고 포마드를 머리에 바르고는 자리에 누워 밤새 죽은 듯 잠이 들었다. 아침이 되기 전에 잠깐 잠이 깼지만 고개를 들어 기쁨에 차서 주위를 둘러보고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어떻게 그 사람들과 알고 지낼 수 있을까? 이른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었다. 차를 마시기 전에 정원으로 나갔지만 담장 쪽으로 그리 가깝게 다가서지 않아서인지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았다. 차를 마신 후에는 별장 앞 한길을 여러 번 왔다 갔다 거리면서 멀리서 곁에 창문을 엿보았다. 커튼 뒤로 언뜻 그녀의 얼굴이 보인 것 같았을 때는 흠칫 놀라 그곳을 얼른 벗어났다. 어쨌든 알고 지내야 할 텐데. 나는 네스쿠친의 공원 앞 모래밭을 이리저리 거닐면서 생각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지? 바로 이게 문제란 말이야. 어제 그녀와 만났던 장면을 다시 한번 상세히 떠올렸다. 어째선지 그녀가 나를 보며 웃는 장면만이 유독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러나 내가 흥분하며 갖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던 동안 운명은 이미 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내가 집을 비운 동안 어머니는 새로 이사를 온 이웃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우체국 통지서나 싸구려 포도주 병막에 따위에 쓰는 갈색 복납으로 봉인된 회색 종이에 쓰인 편지였다. 그 편지에다 공작 부인은 서툰 어법에 볼품없는 필체로 어머니에게 자기를 보살펴 달라는 청탁을 담았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내 어머니가 그녀와 그녀의 자식들의 운명을 좌우할 인사들과 잘 알고 있는 사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매우 중요한 재판에 걸린 모양이었다.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저는 고상한 부인으로서 고상한 부인인 당신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편지를 마치면서 그녀는 어머니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청했다. 나는 어머니가 기분이 언짢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때마침 아버지도 집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고상한 부인에게, 더군다나
공작 부인에게 답장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답장을 써야 할지 어머니는 난처해하고 있었다. 프랑스어로 간단하게 답장을 써 보내자니 어색한 일이었고 러시아어 철자법에 자신이 없다는 것은 어머니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굳이 창피를 무릅쓰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내가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매우 반가워하면서 공작 부인을 찾아가 언제나 힘 닿는 데까지 부인을 도와드릴 용의가 있으며 오후 1시경에 방문을 해달라고 구두로 전하라고 내게 일렀다. 비밀스럽게 바라던 소원이 전혀 뜻하지 않았던 차에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마음의 동요를 겉으로 내비치지 않았다. 우선 나는 비록 꽤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새 넥타이를 메고 프로코트를 입기 위해 내 방으로 갔다. 나는 아직도 집에서는 애들이나 입는 짧은 재킷과 셔츠만을 입고 지냈기 때문이다. 나도 모르게 온몸을 떨면서 좁고 지저분한 교체의 현관에 들어서자 가무잡잡한 구릿빛의 얼굴에 돼지처럼 우물한 눈을 한 백발의 하인이 나를 맞이했다. 그는 이마와 관자놀이에까지 내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깊은 주름살이 가득했다. 그는 뜯어먹다만 청어가시를 접시에 담아 나오다가 옆방으로 통하는 문을 발로 닫으면서 뚝뚝 끊기는 어투로 물었다. 무슨 일이시지요? 자세키나 공작 부인이 집에 계신가요? 나는 물어보았다. 보니 파티! 문 안쪽에서 집안을 크게 울리는 여자의 외침이 이렇게 들려왔다. 하인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나를 등지고 돌아섰다. 그러자 문장이 그려진 녹슨 단추 하나밖에 남지 않은 매우 낡은 그의 제복 등 부분이 내 눈에 들어왔다. 이내 그는 접시를 마룻바닥에 내려놓고 가버렸다. 경찰서는 다녀왔나? 방금 전 그녀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인은 무어라 중얼거렸다. 뭐? 누가 왔다고? 다시 그녀의 음성이었다. 옆집 도련님이라고? 그러면 어서 모시게. 응접실로 들어가시지요. 하인은 다시 내 앞에 나타나서 마룻바닥에 놓인 접시를 집어들며 말했다. 나는 옷 매무새를 바로 고치고 응접실로 들어갔다. 그곳은 전혀 정리되지 않은 작은 방으로 급히 배치해 놓은 가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창가 쪽에는 한쪽 팔걸이가 부서진 안락의자에 50살가량의 아름답지도 않은 중년 부인이 낡은 초록색 옷을 입고 목에는 알록달록한 털실 목도리를 두르고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작고 거무스름한 눈동자로 마치 나를 삼킬 듯이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자세키나 공작 부인을 뵐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내가 자세키나 공작 부인입니다. 당신이 부이 씨의 아드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당신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앉으세요. 보니 파티, 내 열쇠를 어디서 보지 못했나? 나는 자세키나 부인에게 그녀가 보낸 편지에 대한 어머니의 회답을 전했다. 그녀는 굵고 불그스름한 손가락으로 창 언저리를 두드리며 내 말을 귀 기울여 듣다가 내가 말을 마치자 다시 한번 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윽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아주 잘 됐습니다. 꼭 찾아가 뵙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 무척 젊군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요? 16입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다. 공작 부인은 주머니에서 무엇인가 잔뜩 적힌 손때 묻은 서류를 꺼내고는
그것을 자기 코 밑으로 바짝 들어올려 이리저리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참 좋은 나이군요. 의자 위에서 이리저리 몸을 뒤틀기도 엉덩이를 들썩거리기도 하면서 그녀가 불쑥 말을 건넸다. 그렇게 예의를 차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 집에서는 편히 지내도록 하세요. 나는 지나치게 편하군 하고 생각하며 불현듯 혐오스러운 마음에 흉하게 생긴 공작 부인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바로 그 순간 응접실에 붙은 또 하나의 방문이 활짝 열리고 어제 정원에서 본 아가씨가 문지방에 나타났다. 아가씨는 한 손을 치켜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나를 비웃는 듯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얘는 제 딸이랍니다. 팔꿈치로 그녀를 가리키며 공작 부인이 말했다. 지노치카, 이쪽은 이웃 부이씨 댁의 아드님이시란다. 실례지만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지요? 블라디미르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흥분한 듯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부칭은요? 페트로비치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잘 아는 경찰서장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역시 블라디미르 페트로비치예요. 보니파티, 열쇠가 내 호주머니에 있었네. 찾을 필요가 없겠어. 젊은 아가씨는 여전히 비웃는 듯한 미소를 띠며 눈을 가늘게 뜨고 머리를 약간 비스듬히 기울인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난 벌써 무슈 볼데마르를 본 적이 있어요. 그녀가 말문을 열었다. 그녀의 음성은 은방울이 구르는 듯하고 어떤 달콤하고 서늘한 느낌으로 나를 감싸고 지나갔다. 내가 이렇게 프랑스식으로 당신을 부르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지요? 좋을 대로 불러주세요. 나는 웅얼거리듯 대꾸했다. 어디서 만난 거니? 공작 부인이 물었다. 공작 부인의 딸은 어머니의 물음에는 대꾸도 하지 않으면서 내게 시선을 고정시킨 채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바쁘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털실 감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쪽 제 방으로 오시죠. 그녀는 내게 고개를 까딱해 보이더니 응접실에서 나갔고 나는 그녀를 뒤따라 나갔다. 우리가 들어간 방의 가구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었고 배치도 그럴듯했다. 그렇긴 하지만 나는 거의 아무것도 자세히 살필 여유가 없었다. 마치 꿈속에서처럼 몸을 허우적댔고 바보스러울 정도로 긴장된 행복감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공작의 딸은 자리에 앉아 빨간 털실 뭉치를 꺼냈다. 그리고 자신 앞에 앉으라고 손짓을 하고는 털실을 풀어 내 양손에 걸어 주었다. 그러는 동안 묘하게 느린 몸 동작으로 그리고 살짝 열린 입술에는 여전히 밝으면서도 능청스러운 비웃음을 머금은 채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카드를 구부려 꺾어 거기에다 털실을 감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엇에 비교할 수 없이 반짝이는 재빠른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을 내리깔고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반쯤 감겨있던 그녀의 눈이 어쩌다 동그랗게 커지게 되면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빛이 흐르는 것 같았다. 어제 나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지요? 무슈 볼데마르. 잠시 후 그녀가 이렇게 물었다. 아마 나를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셨지요? 저는 아가씨,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생각을... 나는 당황스러운 듯 그렇게 대답했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녀가 대꾸했다.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참 이상한 여자예요. 나는 누구에게서나 항상 진실만을 듣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16살이라고 했는데 제가 21살이니 내가 훨씬 나이가 많지요. 그러니 당신은
제게 진실만을 얘기해야 해요. 그리고 제 말을 잘 들어야만 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다시 덧붙였다. 내 얼굴을 보세요. 왜 나를 보지 않지요? 나는 더욱더 당황스러워졌지만 눈을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녀의 미소는 전과 달리 인정한다는 눈빛이었다. 날 좀 보라니까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부드럽게 말했다. 난 내 얼굴을 쳐다봐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난 당신이 마음에 들거든요. 우리는 금방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예감이 드네요. 당신도 내가 마음에 드나요? 그녀가 능청맞게 물었다. 아가씨, 나는 말문을 열려고 해보았다. 먼저 나를 지나이다 알렉산드로브나라고 부르세요. 둘째로 어린애가, 아니 젊은이가 자기가 느낀 바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그건 나이 든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정말 당신은 내가 마음에 드나요? 그녀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은 무척 기쁜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약간의 모욕감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어린애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가능한 한 점잖은 표정을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물론 당신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지나이다 알렉산드로브나, 난 그것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당신에겐 가정교사가 있나요? 그녀가 갑작스럽게 물었다.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정교사는 없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프랑스인 가정교사와 헤어진 지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 그래요. 그렇다면 이젠 어른이 다 되었군요. 그녀는 가볍게 내 손가락을 쳤다. 손을 똑바로 들어요. 그리고 그녀는 열심히 털실을 감기 시작했다. 그녀가 눈을 들지 않는 것을 틈타 나는 천천히 그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힐끗거리다가 얼마 후에는 대담하게 살펴보았다. 그녀는 어제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여러 면에서 세심하고 총명하며 사랑스러웠다. 그녀는 흰 커튼이 쳐진 창가를 등지고 앉아 있었다. 햇빛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그녀의 부드럽고 숱 많은 금발머리와 깨끗한 목, 동그란 어깨와 부드럽고 평온한 가슴에 빛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녀는 내게 정말 소중하고 친근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으며 그녀를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살아있던 것 같지도 않았다. 그녀는 앞단이 달린 낡아빠진 거무스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나는 그 원피스와 앞단의 주름 하나하나를 기꺼이 쓰다듬어 주고 싶었다. 치맛단 아래로 뾰족한 구두의 끝이 삐져나와 있었다. 경건한 마음으로 나는 그 구두에 이마를 갖다 대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었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이 아가씨 옆에 앉아 있다. 드디어 이 아가씨와 사귀게 되었구나. 아,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나는 기쁨에 겨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그러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어린애처럼 잠시 두 다리를 흔들었을 뿐이다. 나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좋아했다. 이제는 평생 이 방에서 나가고 싶지 않으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눈꺼풀이 조용히 위로 올라갔다. 다시 그 밝은 눈동자가 부드럽게 내 앞에서 반짝거렸다. 그녀는 다시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왜 나를 그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나요? 그녀는 천천히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나를 위협하는 신용을 했다. 나는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무엇이든 다 아는 것 같아. 무엇이든 다 보고 있어. 순간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래, 어떻게 그녀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수가 있겠어. 갑자기 옆방에서 무언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군도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아! 공작 부인이 응접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벨로브 조로프가 너를 위해 새끼 고양이를 가져왔단다. 새끼 고양이? 하고 지나이다가 외쳤다. 그러고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내 무릎 위에 털실을 던져놓고 응접실로 달려나갔다. 나도 역시 일어나서 털실 뭉치와 꾸러미를 창문턱에 얹어놓고 응접실로 나오다가 깜짝 놀라 멈춰 섰다. 방 한가운데에 줄무늬 새끼 고양이가 두 다리를 벌리고 버티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지나이다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고양이의 턱을 받쳐들고 있었다. 공작 부인 옆에는 불그스레한 얼굴에 눈알이 툭 튀어나왔으며 금발 곱슬머리를 한 젊은 경기병이 창문 사이의 벽을 다 차지하며 서 있었다. 정말 우스워요. 지나이다가 반복하여 소리를 쳤다. 눈은 회색도 아니고 녹색에 귀는 또 왜 이렇게 클까? 고마워요. 빅토르 예고르 이치. 당신은 참 친절하시군요. 내가 어제 본 청년들 중 한 명이었던 그 경기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 숙여 인사를 했고 그때 발꿈치에 달린 박차는 딸깍거렸고 군도의 소리들은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어제 당신은 귀가 큰 줄무늬 새끼 고양이를 갖고 싶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령했답니다. 당신의 말은 곧 법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새끼 고양이는 가느다란 소리로 야옹거리더니 바닥을 핥기 시작했다. 배가 고프구나. 지나이다가 소리쳤다. 보니 파티, 소냐, 우유를 좀 가져와요. 낡은 누런색 원피스를 입고 빛바랜 수건을 목에 걸친 하녀가 우유 접시를 들고 와서 고양이 앞에 놓았다. 고양이는 몸을 떨더니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는 우유를 핥아 먹기 시작했다. 혓바닥도 어쩜 이리 빨갛지? 지나이다는 바닥에 닿을 만큼 머리를 숙여 바로 코밑에서 고양이를 옆으로 들여다보며 말했다. 고양이는 실컷 먹고 나자 으르렁거리면서 건방지게 발을 굴러댔다. 지나이다는 일어나 하녀를 바라보며 쌀쌀맞은 어투로 얘기했다. 이 녀석을 데려가. 고양이를 대령했으니 그럼 당신의 한 손을. 경기병은 이를 드러내 희죽거리면서 새 군복으로 꽉 조이는 자신의 건장한 몸을 젖히며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양손에요. 지나이다는 그에게 두 손을 내밀며 대꾸했다. 경기병이 지나이다의 두 손에 입을 맞추는 사이 그녀는 그의 어깨 너머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웃어야 할지 뭐라고 얘기를 꺼내야 할지 그도 아니면 그렇게 잠자코 있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갑자기 열린 현관문을 통해 우리 집 하인인 표도르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내게 신호를 보냈다. 나는 기계처럼 그에게 걸어갔다. 무슨 일이야? 나는 하인에게 물었다. 어머님께서 도련님을 모셔오라십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소곤거렸다. 대답을 가지고 바로 돌아오지 않으신다고 화를 내고 계세요. 아니, 내가 여기 뭐 오래 있었어? 1시간이 넘었어요. 1시간이 넘었다고? 무심결에 나는 그의 말을 반복했다. 나는 다시 응접실로 돌아와서 인사를 하고 발을 끌며 물러 나오기 시작했다. 어딜 가시죠? 경기병 뒤에서 눈길을 건네며 공작 딸은 내게 물었다.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노부인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부인께서 오후 1시에 저희 집에 들르신다고요. 그렇게 전해주세요, 도련님. 그러더니 공작 부인은 성급하게 담뱃갑을 꺼내 아주 요란스럽게 냄새를 맡아댔다. 그 광경을 보는 나는 몸서리가 쳐졌다. 그럼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녀는 눈물이 글썽한 눈을 깜빡이면서 신음하듯 되풀이했다. 나는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몸을 돌려 밖으로 나왔다. 아주 젊은 한 사람이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음을 느끼는 바로 그와 같은 어색한 기분이 등골을 타고 느껴졌다. 이봐요, 무슈 볼데마르, 또 오세요. 지나이다는 이렇게 소리치고 또 웃어대기 시작했다. 그녀는 왜 내내 웃기만 하는 거지?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도 못하면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내 뒤를 따르는 표도르를 데리고 집으로 오면서 생각했다. 어머니는 나를 꾸짖었고 공작 부인인 집에서 무엇을 하느라고 이렇게 오래 있었는지 놀라워했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내 방으로 발길을 돌렸다. 갑자기 무척 슬퍼졌다. 나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 나는 그 경기병에게 질투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공작 부인은 약속대로 어머니를 찾아왔지만 어머니 마음에 들지는 못했다. 나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식사 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전하는 말을 빌리자면 자세키나 공작 부인은 어머니에게 매우 저속한 여자처럼 보였고 세르게이 공작에게 다리를 좀 놓아달라고 매달리듯 애원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소송 사건이나 혐오스런 금전관계 사건에 늘 휘말려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틀림없이 상습적인 사기꾼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쨌거나 공작 부인은 명분상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녀와 그녀의 딸을 내일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고 덧붙였다. 딸과 함께라는 말을 듣자마자 나는 하마터면 접시에 코를 박을 뻔했다. 어머니 말을 듣고 난 그제야 아버지는 그 부인이 누군지 생각이 났다고 말을 꺼냈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죽은 자세킨 공작을 알고 있었다. 그는 좋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머리엔 든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파리에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사교계에서 파리 지행이라 불렸다. 그는 대단한 부자였지만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린 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돈 때문에 어느 하급 관리의 딸과 결혼했다. 하긴 좀 더 나은 여자를 고를 수도 있었지. 아버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투기 사업에 돈을 대더니 완전히 몰락해버렸다. 제발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만 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아버지는 침착하게 대꾸했다. 그녀는 프랑스어를 하던가? 아주 형편없어요. 어쨌든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당신 그 집 딸도 함께 초대했다고 했지. 누가 내게 그러던데 그 댁 아가씨는 매우 상냥하고 교양이 있다더군. 그래요? 그럼 어머니를 닮은 것이 아니로군요. 아버지를 닮지도 않았지. 아버지가 대꾸했다. 그 아버지란 작자 역시 교육을 받았지만 우둔한 데가 있었거든.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아버지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이런 말이 오가는 동안 나는 무척 어색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나는 엽총은 챙기지 않고 정원으로 나왔다. 나는 속으로 자세킨 시내 정원엔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힘이 나를 그곳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그것은 무의미한 일로 그치지 않았다. 내가 담장에 채 다가가기도 전에 지나이다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그녀 혼자였다. 그녀는 두 손으로 책을 들고 천천히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그대로 지나칠 뻔했지만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헛기침을 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멈춰 서지 않고 둥근 밀짚 모자에 달린 커다란 하늘색 리본을 한 손으로 밀어내며 나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러고는 다시 책으로 눈길을 돌렸다. 나는 모자를 벗고 잠시 그 자리에 우물쭈물 서 있다가 무거운 가슴으로 발길을 돌렸다. 나는 그녀에게 어떤 사람일까? 하고 잠시 프랑스어로 생각에 잠겼다. 그건 신만이 아실 일이지. 귀에 익은 발소리가 내 뒤에서 들려왔다. 돌아보니 아버지가 빠르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저 아가씨가 공작 부인의 딸이냐? 아버지가 물었다. 예, 넌 저 아가씨를 알고 있니? 오늘 아침에 공작 부인 댁에서 만났어요. 아버지는 잠시 멈춰 섰다가 갑자기 발꿈치를 대고 몸을 돌려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지나이다와 걸음을 나란히 하게 되자 아버지는 정중하게 그녀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 역시 고개를 숙여 인사를 되받았는데 얼굴에 몹시 놀라는 표정을 띠며 책을 아래로 내렸다. 나는 그녀가 눈으로 아버지를 배웅하는 것을 목격했다. 아버지는 항상 매우 우아하고 독특하며 수수하게 옷을 입고 다녔다. 하지만 나는 이때처럼 아버지의 모습이 멋있어 본 적이 없었으며 아버지의 회색 모자가 머리칼이 거의 빠지지 않은 곱슬머리 위에 이때처럼 아름답게 놓여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지나이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나에게 눈길을 주지도 않았고 다시 책을 들어 올리더니 멀리 사라져 버렸다. 제가 갖고 있는 책에서는 이 첫사랑이 모두 128쪽까지입니다. 오늘 34쪽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